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요, 그냥 단순히 텅 빈 공간, 지도 위의 좌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곳은 그런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고 각자의 경험, 의미, 기억 같은 게 녹아있는 구체적인 장소라고 말이죠. 네, 맞아요. 오늘 이 렐프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발 딛고 선 곳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탐색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가보죠. 네, 렐프 이론의 매력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랑 장소를 딱 구분하는 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공간은 그냥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는 별 상관없이 존재하는 배경 같은 거고요. 그냥 배경. 그렇죠. 근데 장소는 달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숨쉬고 활동하고 관계 맺고 이러면서 개인적이고 또 집단적인 의미를 막 부여할 때 그때 비로소 탄생하는 거죠. 살아있는 경험의 세계. 렐프는 이걸 체험된 세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위치,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랑 분리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학문적인 구분 그런 걸 넘어서서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정체성이나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그 소스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 케냐의 마사이족이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나 또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이 원래 살던 고향 지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인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아, 네, 있었죠. 이게 뭐랄까? 그 미지의 공간이 주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 그걸 해소하고 어떻게든 좀 익숙하고 의미 있는 나의 장소로 만들려는 약간 절실한 몸부림.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장소를 만든다는 게 생존 본능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미지의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바꾸려는 노력. 이건 정말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기제이면서 동시에 생존 전략이죠.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또 자기 존재랑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뿌리, 그걸 내리려는 시도거든요. 아, 뿌리 내림? 네. 렐프는 바로 이 점을 딱 포착해서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 실존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주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 대한 통찰인 셈이죠. 그렇다면 렐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한 장소만의 고유한 분위기, 그걸 장소성이라고 하죠. 그 장소성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을까요? 네. 그가 제시한 핵심적인 3가지 기둥이 있던데요. 이걸 통해 장소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장소의 DNA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렐프는 장소의 정체성을 크게 3가지, 물리적 경관, 그리고 인간 활동, 마지막으로 의미, 이 3가지 요소가 역동적으로 결합된 거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그 삼각대처럼요. 이 3다리가 서로를 딱 지탱하면서 장소의 전체적인 성격을 형성한다, 이런 거죠. 어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장소가 되기 어렵고요. 첫 번째, 물리적 경관. 이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네. 적인 틀이 장소의 첫인상을 딱 좌우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느낄지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인공 환경은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건물의 형태라든지 재료, 주변과의 조화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장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아, 건축 자체가 장소 만들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소스에서 소개된 건축물 있잖아요. 대부분 시설을 강 아래로 숨기고 수면 위에는 자연 식물만 보이게 한 거예요. 네, 기억나요. 그건 자연에 순응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굉장히 독특하고 또 사색적인 그런 장소성을 만들어낸 경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물리적 경관이 그냥 배경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배경 이상이다? 네. 렐프는 이 물리적 형태 자체가 사람들한테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혹은 제약하고 또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넓게 탁 트인 광장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잖아요. 반대로 좁고 좀 아늑한 골목길은 친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러네요. 네. 즉 물리적 구조가 그 안에서 펼쳐질 인간 드라마의 무대 연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물리적 형태가 행동의 가능성을 디자인한다.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인 인간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건 뭐랄까,
정적인 물리적 무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배우들의 움직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비유네요. 시장이라는 장소를 떠올려 보면 쉽죠. 뭐 멋진 건물이나 좌판만 덩그러니 있어서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텅 빈 느낌이죠. 상인들이 물건 내놓고 소리치고 손님들이 물건 고르고 흥정하고 막 북적북적대는 그 활동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시장이 되는 거니까요. 개인의 아주 소소한 습관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축제나 경제활동 같은 좀 거시적인 기능까지 아주 다채로운 인간의 행위가 다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맞습니다. 활동은 객관적인 물리 세계하고 주관적인 인간의 의미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해요.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도 그 자체는 그냥 구조물을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뭐 같이 의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이런 특정한 활동을 계속 반복하면서요. 그 물리적인 공간 주위에는 사회적이고 또 개인적인 의미의 그물망이 아주 촘촘하게 짜이는 거예요. 의미의 그물망. 네. 이런 공유된 활동이 축적되면서 단순한 건물이 우리 동네 사랑방이나 여긴 역사적인 장소야 같은 특별한 장소로 거듭나는 거죠. 활동은 마치 생명이 없는 물질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는 삶의 그릇으로 만드는 뭐랄까 연금술과 같아요. 와, 연금술이라? 네. 그리고 이 활동이 바뀌면 장소의 정체성도 아주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 네네. 처음에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교류 이런 활동이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업적인 소비라는 새로운 활동이 주류가 되면서 물리적인 구조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장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죠? 활동의 변화가 장소의 성격 자체를 확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요소, 어쩌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을 수도 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군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소 정체성의 핵심, 그 장소의 영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장소에 부여하는 생각, 기억, 감정, 상징, 가치관 같은 그런 무형의 요소들 말이죠. 네, 렐프는 장소의 의미는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그 속성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미야말로 장소 정체성의 정말 정수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물리적 경관하고 활동이라는 눈에 보이는 층 위에 이게 덮씌워진 인간의 의식과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지층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층. 네, 바로 이 의미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별다를 것 없는 그냥 집, 하우스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 홈이 되는 거고요. 또 평범한 언덕이 어떤 공동체에게는 성지, 세크레드 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 의미는 때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소스에 나온 그 시인처럼요. 특정 해변의 바람 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취를 느끼는 경험. 이건 정말 오롯이 그 개인에게만 속한 의미겠죠? 그렇죠. 나만의 의미. 반대로 어떤 장소가 공동체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상징과 연결될 때는 그 의미가 집단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요. 이 의미가 그냥 앞선 두 요소, 그러니까 경관이나 활동에 덧붙여지는 장식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네, 오히려 의미는 그 경관과 활동을 하나로 꽉 묶어서 그 장소만의 고유하고 일관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접착제 역할이라. 네, 아까 그 시인 예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해변이라는 경관 위에서 걷는 활동, 이건 뭐 어디서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개인적인 의미가 딱 더해지는 순간 그 바람소리, 파도소리, 발밑에 모래 감촉 같은 게 단순한 물리적 감각을 넘어서는 아주 심오한 경험으로 승화되는 거죠. 이 의미의 층위가 없다면 그곳은 그냥 수많은 해변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처럼 의미는 장소의 독특한 개성, 즉 라틴어로 게니우스 로키라고 하죠. 그 장소만의 영혼 또는 분위기를 불어넣는 핵심 요소인 겁니다. 세 가지 기동, 물리적 경관, 인간활동, 의미. 이들이 장소성을 구성하는군요. 그런데 이 세 요소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장소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요소들 간의 조화랄까? 서로 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할까요? 렐프는 이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렐프는 진정한 장소성이란 이 세 요소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것들이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통합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새롭게 발현되는 어떤 질적인 특성이라고 본 거죠. 질적인 특성?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그냥 3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약간 창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강한 정체성을 지닌 장소는요, 물리적 형태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품어주고 지환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다시 그 장소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깊어진 의미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의 물리적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해요.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 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나 생태계처럼 봐야 한다는 관점이죠. 경관, 활동, 의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의 중앙 광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너무 크거나 작지도 않고 인간적인 척도로 잘 계획된 개방적인 광장. 이런 물리적 경관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시장 개설, 지역 축제, 때로는 중요한 사회적 집회 같은 다양한 공적인 활동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광장은 시민적인 자긍심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상징, 공동체의 집단 기억 같은 아주 강력한 의미들을 축적하게 되죠. 의미가 쌓이는군요. 네. 이렇게 형성된 깊은 의미는 다시 시민들로 하여금 광장의 물리적 형태를 아끼고 보존하게 만들고요. 또 전통적인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요소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진정한 장소를 만들어가는 장소 만들기의 선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세 요소가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장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조화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악순환은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럴 경우 장소는 그 힘과 매력을 잃게 되고요. 렐프가 우려했던 장소 허물기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장소 허물기? 네. 아까 들었던 광장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만약 그 역사적인 광장이 오직 교통 효율성만을 위해서 거대한 로터리나 고가도로 같은 걸로 대체된다면 이건 물리적 경관의 파괴에 해당하겠죠? 네, 상상만 해도 좀 삭막하네요. 크게 위축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활동이 이뤄질 무대가 사라지면 그 광장에 깃들어 있던 시민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기억 같은 중요한 의미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잃고 점점 희미해지거나 결국 소멸할 겁니다. 결국 그 장소는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건 세 요소의 상호 의존성이 깨질 때 장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어떤 장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깊이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매일 그 광장을 지나다니는 주민하고 잠깐 방문한 관광객은 분명히 다르게 느낄 텐데요. 아,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렐프는 이렇게 개인이 장소와 맺는 관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이게 바로 그 내부성하고 외부성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렐프 이론의 어떤 섬세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는 우리가 장소와 맺는 관계의 깊이나 태도가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걸 내부성, 인사이드네스와 외부성, 아웃사이드네스라는 어떤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서 파악했죠. 스펙트럼이군요. 딱 나뉘는 게 아니라. 네. 핵심은 장소성이라는 게 장소 자체에 딱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그 장소 사이의 관계, 즉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또 어떤 태도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누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내부성은 이름 그대로 장소와 깊이 연결돼서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생각해보면 이것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어나고 자란 집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 의식조차 못하는 그런 깊은 일체감. 렐프는 이걸 실존적 내부성이라고 불렀죠. 네, 가장 근원적인 형태죠. 또 어떤 장소의 역사나 의미를 배우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연결감도 있을 테고요. 이게 감정이입적 내부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감정 없이 그냥 익숙하게 이용하는 상태. 예를 들어 매일 가는 직장이나 학교 같은 경우 이건 행동적 내부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술적인 관계죠. 흥미롭게도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도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리적 내부성 같은 것도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형태의 내부성입니다.
특히 실존적 내부성은 정말 장소와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가장 뿌리 깊은 소속감의 형태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죠. 반면에 감정이입적 내부성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그 장소의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정서적으로 교감하려는 태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아,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곳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애정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외부성은 장소로부터 좀 분리되거나 소외된 느낌이겠군요. 이것도 당연히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네, 스펙트럼이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배경처럼 여기는 아주 피상적인 관계. 예를 들어 유명 관광지에 가서 인증샷만 딱 찍고 떠나는 경우. 이게 부수적 외부성에 가까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피상적인 경험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못하고 뿌리 뽑힌 듯한 그런 극단적인 소외감. 래프가 실존적 외부성이라고 부른 상태는 그 집 없음의 경험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존적 외부성은 모든 장소가 다 똑같이 의미 없고 낯설게 느껴지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소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무장소성의 상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요. 아, 무장소성과 연결되는군요. 네, 이처럼 래프는 장소와의 관계가 단순히 안과 밖 이렇게 딱 잘라 나뉘는 게 아니라 깊은 소속감에서부터 완전한 소외감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장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래프 이론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래프는 특히 현대사회가 무장소성이라는 신박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이 개념은 뭐랄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무장수성. 이게 래프 이론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비판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는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 표준화된 자본주의 논리 같은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장소들이 고유한 정체성이나 경험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서로 막 비슷해져가는 경향을 포착했습니다. 다 똑같아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즉 어디에나 있을 법해서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징 없고 획일적인 공간들이 확산되는 현상, 이걸 무장소성이라고 진단한 것이죠. 개성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느 도시에나 비슷한 모실의 쇼핑몰, 국제공항, 또 프랜차이즈 상점들로 쭉 채워진 거리, 이런 게 대표적인 무장소성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렐프는 본래 진정한 장소였던 곳이 그 고유성을 점차 잃어버리는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에 주목하면서 이걸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 바로 이 무장소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특정 활동과 의미를 통해서 독특한 장소성을 가졌던 곳이 상업화되면서 원래의 정체성을 잃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표준화된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 결국 다른 곳과 구별되지 않는 밋밋하고 동질적인 환경이 되는 거니까요. 네. 렐프에게 무장소성은 단순히 도시 경관이 좀 단조로워진다, 이런 미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것이 인간 실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실존의 문제다. 네. 장소성의 상실을 실존의 지리적 토대에 발생한 변화, 즉 장소에 깊이 뿌리 내린 삶에서 뿌리 뽑힌 삶으로의 이행이라고 규정했죠. 왜냐하면 그에게 장소란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안정감을 얻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점점 더 무장소적으로 변해갈 때 우리는 단지 흥미로운 풍경이나 오래된 건물을 잃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안정감을 주었던 심리적, 상징적인 닷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닷을 잃어버린다. 네, 결국 우리 주변의 장소를 의미 있게 만들고 가꾸는 일은 단순히 환경 미화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지키는 그런 실존적인 과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렐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